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날이 갑자기 더워졌는데 우리 장 시들시들해서 더 덥고 짜증나고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난다고 그냥 무너질 순 없죠. 다 잡아야죠.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한번 다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달려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거시경제뿐이 아니고 우리 생활경제까지 다 아우러주는 분입니다. 경제라는 높은 산을 오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사람.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제 뭐 세파까지 나왔네요. 우리 작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든든한 지원군이 한 분 더 나와 주셨습니다. 이분 참 모시고 싶었고 요즘 같은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치 앞도 모르는 증시, 많은 분들이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이분의 말은 예언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경제 선행지표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분석이 있었기에 그만한 정확도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부터 올 한 해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성 얘기를 해 오셨어요. 한국의 닥터둠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를 닥터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데이터를 보고 때로는 뭐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는 올 4월까지는 닥터둠이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4월에 그 주식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제가 아직까지는 떨어지려고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더 떨어진다. 예. 나오자마자 걱정되는 예언을 또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여쭙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궁금한 거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한번 여쭤보자고요. 네, 저도 자, 평소에 먼저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 박정우 교수님 존경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저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외국인들 셀코리아 소식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시총 비중이 27%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대급 기록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외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면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은 당연히 안전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단기간에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는 중국 증시와의 연동을 해서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아마 중국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 봉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 역시도 더더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입니까? 신흥국에서 다 빼가는 겁니까 지금? 신흥국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실 작년에 그 대만 주가를 많이 올랐거든요. 대만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오히려 채권 시장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주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65조 원 정도 빠져나왔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25조 원 주식시장에 빠져나갔는데 채권 시장 65조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주식시장에서 3월까지 보니까 한 9조 정도 빠져나갔는데 뭐 채권 시장은 8조 정도 돈이 들어왔거든요. 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우리 경제 뭐 신용등급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CDS 프리미엄 그거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뭐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한국 주식을 많이 팔느냐. 그러니까요. 외국인 주식 비중이 한때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우리나라 주가가 2020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 세계 평균 주가가 14%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31%나 높아버리니까 외국인들 좀 팔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작년에 우리 주가 세계 평균보다 더 낮게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올해도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도 파는 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계 투자자들이. 그래서 우리 경제는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외인들이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제가 그 5월에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 주가 오른다고 보는데 예, 그때는 외국인이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환율 때문인데요. 네. 외국인들 우리 집 주식을 살 때 뭐 한국의 경제 성장, 기업 수익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죠.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그거거든요. 환율. 환율이거든요. 환율. 예, 저 근데 오늘이 1234원 저 들어올 때 방송 들어올 때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는요. 달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주식을 우리 시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도로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1230원 환율은 제가 뭐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원달러를 결정하는 뭐 달러 지수, 중국 위안, 그다음에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이런 걸 고려해도 네. 이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환율이 1150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사가지고 또 환율도 떨어지고 양쪽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만은 저는 환율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시간 문제. 때 사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예, 그래서 가끔 제가 방송 나오면은 뭐 닥터둠이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그런다. 이런 제목. 사실 그동안 제가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는 아닌데요. 뭐 9만 원 넘었을 때부터 주가 지수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뭐 이익에 비해서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어요.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삼성전자 9만 원 넘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주가 지수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죠. 그래서 방어 전략을 펼친 거죠. 인버스 ETF를 삼성전자에 한 1.5배 정도 사가지고. 이야, 인버스까지 사셨구나. 그건 방어 전략. 방어 전략.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언제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냐. 그게 제가 생각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오르려면 아무래도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외인들도 그러면은 5, 6월쯤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예, 저는 뭐 다음 달부터 뭐 애인들이 좀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때문이고. 예,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주가 사실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예, 제가 그 우리 주가를 예상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는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와 상관계수가 0.85나 되니까 이게 작년에는 주가가 너무 이거 일평균 수출에 앞서갔었어요. 작년 뭐 4월 달은 거의 40% 정도 앞서갔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그랬는데 올 2월부터는 4% 정도 가수평가돼 버렸습니다. 예, 주가가 일평균 수출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면서 그거를 해소시켜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늘 그냥 무너졌다고 아이고 난 안 되나 봐가 아니고 늘 경주만 함께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에도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네. 해외에서도 그만큼 경기 진작보다는 물가 잡이를 먼저 하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의 많은 곳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명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급격히 인건비를 올려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인건비를 단기간에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다 보니 오히려 실질적인 자신들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적재적소에서 공급되지 않다 보니 아마 이것도 경기를 앞으로 더더욱 어렵게 보는 시그널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보니 네. 바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제 장사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네. 아마 이렇게 맞물려서 판단해서 자꾸 또 떠난 것 같아요. 수출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엔화나 위엔화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과거에는 우리 수출이 거 위안화보다는 엔화에 더 네, 우리 환율이 영향이 연동됐었어요. 많죠. 네. 예, 그런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하고 중국 교역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비중 한 25% 정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원달러를 보면은 엔달러하고는 상관계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위안화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국제 결제은행 같은 데서 우리나라 적정한율, 뭐 실제 실환율 추정하는데요. 보니까 미국 비중이 14%인데 중국 비중이 무려 33%나 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고 뭐 우리나라 환율은 앞으로 이안 달러 환율하고 뭐 연동돼서 움직일 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말씀하시죠. 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도 네. 맞아요. 예.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이것도 특이하죠. 예. 예,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결국은 이안하고 원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교수님이 한 말씀 중에 이제 머지않아 서양에서 동양으로 예, 그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견해는 아직도 그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장기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였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4, 5%로 줄어들었고요. 중국 비중은 4%에서 18%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출 보면 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00년에 미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정도 됐죠. 네. 그런데 한때 12% 지금 15% 안팎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 비중은 10%에서 25%까지 늘어났고요. 요새 제가 우리 수출 비중에 가장 관심을 보는 게 아세안 비중이에요. 네.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1%에서 올 그 3월까지 통계 보니까 18.9%로 이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만 보면은 미국, EU 비중 줄어들고 중국 비중 우선 올라가고요. 최근 아세안 비중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저는 미국에서 EU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었고 또 상하이 봉쇄 이전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속도가 지금 더 가속화 되고 있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별 교역은 오히려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안 지역으로 우리 수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국 봉쇄 그거는 뭐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일시적. 있고요. 예. 실제 저도 그 교수님의 의견과 유사합니다. 사실 유럽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입니다. 네. 유럽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쯤, 즉 2007년도를 전후해서 유럽의 메이저한 가장 시장 규모 큰 8개 국가가 그때 초고령 사회로 이미 다 진입을 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2006년이었고 독일이 2009년,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똘레랑스라고 해서 예. 외국
외국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다자녀를 두다 보니까 2018년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 연도로 나와 있지만 실제 프랑스 원주민들만을 바탕으로 하면 2010년도 이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때만 하더라도, 즉 초고령 사회 초입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 샥을 내가 어떻게든 빨리 극복해서 다시 내가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겠다라는 혁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다시 15년이 흘렀죠. 그러면 그 당시에 50대 초반이었던 분은 지금 60대 중반이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었던 분은 지금 70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혁신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이후 서구 경제가 과거와 같은 활력을 단기간에 되찾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의구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인구구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아주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더 많이 배웠는데요. 네. 예, 저도 경제를 한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구조에 있구나. 뭐 저처럼 나이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젊으면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쪽에서도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구조가 정말 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아직은 그쪽 기업은 모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베트남 ETF나 인도 ETF 사가지고 그건 살아있다. 예, 예. 예. 자, 셀코리아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아니, 우리 증시 이렇고 지금 저 글로벌 증시도 뭐 먹구름인데 이럴 때 공매도가 또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고 공매도 대기자금, 대차 잔고가 70조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웠죠. 네. 불공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뭐 막아야 된다.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참 이게 매번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만 말씀드릴 때마다 송구한 얘기지만요. 우리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라갔을 때도 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떨어질 때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 시장에 조금 더 매력을 갖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공매도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우울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외인들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장치다, 이렇게 판단도 되네요. 외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만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닙니까? 좀 겁나요, 공매도 얘기 들으면. 뭐 저는 공매도가 사상 최대치 기록했던 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식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점도 머지 않았다. 주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 주가가 아직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더라도 네. 뭐 제가 뭐 경상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변수로 구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거거든요. 예, 공매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가 상승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뭐 들어가기도 겁나고 공매도가 계속되는 시장은 접근하기가 좀 겁나고 아직 그게 현실이니까요. 물론 그 종목은 봐야 되죠. 네. 예,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 앞으로도 저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별화가 더 심할 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이 시기에는 뭐 좋은 종목이 공매도가 많다면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어려운 종목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런 종목이 공매도 많다면 그런 종목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높아졌다는 거는 거꾸로 다른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자, 공매도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저성장 말씀하셨으니까 경기 침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28%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얘기 좀 풀어볼까요? 예, 사실 이 금리를 한 번에 2단계씩 올리면서 네. 이렇게 물가 잡이에만 총력전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 반쯤 포기한 거랑 다름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국가 모두 또 지하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네. 계시는데요. 바로 이 두 국가가 한쪽에선 금리를 연달아 올려가면서 물가 잡이에만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다른 쪽은 이제 뒤늦게 갑자기 코로나19 터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등으로 인해서 소비, 투자들이 완벽하게 단절되는 형태로 귀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국가가 당연히 스톱을 하니 네.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G2 미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네, 사실 상반기. 뭐 작년 말 올 1월부터 네. 뭐 그런 칼럼도 써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그 실질 금리를 보거든요.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네. 건데 명목 금리로 대표 10년 국채 수익률 지금 네. 거의 3% 조금 못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뭐 내일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3월께 발표되는데 네. 컨센서스가 한 8.3% 정도 되더라고요. 와, 굉장히 높죠. 지난 2월 달에 7.9%였는데. 네. 와. 그러면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거의 6% 정도 네.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 금리는 플러스예요. 네. 네. 뭐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네. 금리가 우선 올라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8%인데 금리가 8% 이상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모델을 예측하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4월, 뭐 5월쯤이 고점으로 나오고요. 그 연말쯤에는 뭐 4% 초반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2%대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안정감.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지만은 결국 수요가 위축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물가 하락은 곧 경기 위축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뭐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지라 보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 얘기는 저희가 오늘 주제로 정해놓은 바도 있는데요. 이 얘기 자세하게 나누면서 앞에 이제 이슈에서 경기 침체 얘기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뭐 기정사실화 한다고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이 반드시 되죠? 네, 극복은 되죠. 그런데 이번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네. 좀 시간은 걸린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뭐 1930년대 네. 이후 뭐 마이너스 3.1% 처음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 뭐 자산가액 보면 V자형 회복이에요. 네. 그때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론 정부가 돈을 쓰겠습니다만은 부채가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이 쓸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 별로 내리질 여지가 없고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으니까 통화정책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침체가 온 다음에 회복 속도는 뭐 지난 두 번 위기보다 훨씬 좀 느릴 수가 있죠.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그래서 제가 뭐 4월 올해 한 해만 보면은 네. 뭐 주식시장이 4월이 가장 나쁘고 5월부터 다시 오른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3,300이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게 오르다가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해가지고 네. 아마 4분기쯤에는 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찬스는 그 사이인데 예, 지금 상방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상방은 저 한 2,900 정도, 2,900에서 2,950 3,000 정도. 정도는 아니고 2,900 정도. 뭐 거기들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하면 2,9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3,000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네. 박스권인데 뭐 박스권 하단 2,600이라면 상단 한 2,900.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내년 또 상반기 가서 한 단계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네. 아 그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2,900선 가면은 내 거 다 정리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 나스닥 보면요. 이렇게 푹 빠졌다가 네. V자 반등을 보인 적이 예. 있었어요. 네. 저도 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때 쫙 올라가더라고요. 예. 아, 요거 내가 산 거보다 15%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특히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보다 훨씬 더 고평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점을 치고 하락 추세인데 예. 우리가 등산하던 여러분 뭐 작은 언덕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언덕들이 가끔 나타날 텐데 예. 예, 그럴 때마다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뭐 대응하시는 게 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좀 덜 피해를 보도록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일단 방어해야 되는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확증적인 증거가 있었을 때 네. 선행적으로 금리를 선도적으로 먼저 올렸던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들은 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서도 부담감이 있는 게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김영익 교수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 하락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어떤 박스권 안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관망을 좀 해야 된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요 직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것과 같은 맥락들이 좀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중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못 해결했던 많은 국가들은 네. 요즘은 반정부 시위, 내전, 쿠데타, 전쟁들이 자행됩니다.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한 10개 정도 국가들이 반정부 시위나 내전 아니면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그때 아랍의 봄에 해당됐던 국가들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2010년도 1인당 GDP 수준이 2019년도까지 그대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절대 발전을 못하고 정체돼 버린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또 보십시오. 스리랑카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페루에서도 역시 반정부 시위가 본격적으로 가중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러한 소요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장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의 애플폰은 잘 사는 나라에서 훨씬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 폰은 물론 갤럭시 폰에서 저사양의 어떤 A 시리즈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도국에서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수요, 그 밖에 새로운 물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방에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 그렇다고 그럼 못 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건 정말 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경기를 가장 급 반등시켰던 어떤 대륙이나 어떤 국가에 경기를 가장 급 반등시켰던 이벤트는 전쟁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전쟁 때 제일 떼돈 번 나라 어디예요? 일본이죠. 그렇죠. 네. 베트남전 때문에 또 떼돈 번 나라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죠.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초토화되면 거기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유럽 경제가 그걸 촉매제로 조금 더 빨리 반등한다면 세계 경제는 또 조금 다른 기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좀 맞는 말씀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뭐 전쟁 다음에 늘 큰 복구 수요가 있었죠. 네. 예. 그런데 그 심각한 전쟁까지는 안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쟁도.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안 끝나는 전쟁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유럽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그런 특수가 있다고 해도 경기 침체는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공부하는 거는 주로 사이클인데요. 네. 예, 사이클이라는 거는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동산 사이클 이야기했는데 예. 뭐 이번 정부에서 28번인가 억제책을 냈는데 집값 계속 올랐다고 올랐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부양책을 냈었어요. 근데도 계속 그래도 집값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사이클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폭만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실질금리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준이 뭐 기준금리를 0.5를 올리네, 하느니 뭐 어떻네 이래요. 근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실질금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저 은행에다 지금 예금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금 4% 올랐지 않습니까? 내 돈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실질 금융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체 자산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식, 뭐 채권, 금 여러 가지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 때, 예, 그 다음에 경기가 둔할 때 여러 가지 자산의 수익률이 있습니다만은 금 수익률이 과거 통계 보면은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금값이 좀 오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기에는 사실 어떤 자산이 오를 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미 달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식 채권도 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저는 예, 지금은 채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채권을 사라. 예. 기준금리는 올리지만은 기준금리는 늘 그 시장금리에 후행하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뒤따라 기준금리를 내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년 국채수익이 3.2% 정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국채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잠재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요. 작년에 2.9%예요. 실질 GDP는 1.9%고 2.9%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3.2% 정도 되니까 예, 저는 국채 수익률이 적정 금리보다 지금 2로 올라 있다. 예,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시 그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자산 배분을 전부 하셔야 되는데 채권은 사실 투자가 재미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채권 투자도 조금 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런 연금이며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어요. 그런데 이 장기 수익률 보니까 6%거든요. 그럼 지난 3년간 11%, 장기 평균은 6%. 앞으로 3년은 6%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균에 회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은 이렇게 주식하듯이 증권사에 가서 채권에 관련된 상품을 사는 건가요? 예, 뭐 소액 채권이라고 있고요. 계좌 여러 가지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또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채권형 랩 상품, 예, 증권회사에서 그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주거든요. 뭐 그거에 맡겨가지고 저는 채권 투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수님 4월에 그 우리가 좀 힘들지만 4월을 딛고 4월에 조금 담으면
그래도 5, 6월 뭐 이렇게 해서 3, 4분기 정도까지는 주식이 괜찮으면 예. 그렇게 좀 흐름을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의보를 내려주셨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면 안 될까요? 뭐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니 매 순간 챙기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늘 그 자산 배분은 해둬야 되는데. 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4월에는 네. 뭐 주식 비중 늘리는 시기라고는 네, 좀 담아라.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진짜 오랫동안 저희 예. 금융계에 종사하셨던 오늘 네.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기존의 어떤 흐름, 주가 흐름이 변화되면 이럴 때는 주도주가 바뀌더라고요. 장을 이끄는. 그래서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만 잘 짜도 디펜스도 잘할 뿐만 아니라 네. 나름대로의 수익률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우리 교수님은 좀 매크로하게 보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이 좀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좀 섹터는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뭐 4 내지 5% 좋은 기업 배당 주는 수익률이 네. 높은데, 예, 그런데 제가 5월에서 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다. 네. 외국인들이 뭐를 사겠느냐? 결국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1등주들일 것이다. 아, 이런 주식이 지금 지지부진해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예. 이게 한번 오르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라. 예. 예? 예. 아니,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몰라서 지금 들어가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별로 많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제가 아까 안 이제 남아있다. 인버스로 언제 저 삼성전자로 전환할 것인가 네, 그 보신다고 시기를 늘 했죠. 재고 예.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최근 물가 상승률이요. 너무 저 가파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뭐 4월, 5월이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그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국제 유가 얼마 전에 그 120달러 갈 때 200달러 간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지금 96달러 안팎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던데요. 네. 예, 저는 유가가 갈수록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유가를 볼 때 우리 주가를 보거든요. 예.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 교수님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다. 작년에 우리 GDP에서 수출이 44%나 차지하거든요. 네.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 기업이익 늘어 주가도 오르죠. 그렇네. 근데 우리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네.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예. 지금 당장 그 4월 지금 수출 증가세 많이 둔화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늘 1일에서 11일까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예.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유가는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아마 4월이 가장 뭐 고점이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 5월 이때가 가장 예. 고점이라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저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산 예.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늘리고 그러면 경기가 다 같이 살아나고. 예. 근데 요즘에는 부의 효과에 역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소비 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들이 네. 많은 게 첫 번째, 이자 부담이 늘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100% 구매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보유해서 자산 가치 상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중간 이자 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부의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가끔 저한테 이런 것도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결국 이자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 맞죠? 네. 라고 해서 제가 사실 지난 한 달 수업이 다 줌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한가해서 옛날 통계를 좀 돌려봤는데 네.
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갔었던 그 구간별로 봤더니 네. 거래량은 주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시그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라고 하죠? 그거 안 팔고 버티는 거. 그렇죠. 네. 아유, 내가 무슨 20%나 손해보고 이걸 팔아? 차라리 그냥 난 실수요자니까 여기 그냥 살래 하면서 매매가 확 줄어드는 현상은 있었어도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에 어떤 부침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이 금이나 달러나 뭐 이런 안전자산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저 부의 효과보다 역의 부의 효과를 좀 생각해야 된다. 네. 뭐 주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집값은 아직도 고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네. 특히 저는 미국의 역의 부의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나 되거든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뭐 우리는 23%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 금융자산 중에서 54%가 주식이니까. 네. 저는 미국 소비에는 많이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거 GDP 중에서 70%가 소비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역의 부효과도 나타나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경기 침체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그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뭐 3월 보니까 1인당 가처분 소득이 58,000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가 2월 달 나왔는데 46,000달러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저축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가계 저축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로 떨어졌고 올 1, 2월 보니까 이제 6%대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돈을 쓸 여지가 별로 갈수록 줄어들구나.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이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역의 부의 효과.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경제보다는 더 미국 경제를 더 어둡게 보는데요.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우리 그 서학개미라고 정말 그 미국 주식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올 1월에서 3월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순서대로 쭉 그 종목을 한 신문에서 나열을 했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분기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미국 주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떨어진다? 2000년에는 미국 IT 거품이라고 주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 2006년에는 집값이 엄청 올라갔다 그게 꺼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을 평가해 보면 그때보다도 더 가대평가됐고요. 집값도 뭐 실질 가격이나 뭐 렌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2006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부의 효과가 아니라 역의 부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오고 있다. 그 역시 금리 인상이나 뭐 경기가 둔화되거나 이러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기술주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는데 그 정도 약세가 아니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주가는 아까 저평가형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유동성, M2 같은 거 고려하면요. 한 지금도 S&P가 뭐 15% 정도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떨어질 때는 또 펀더멘탈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주가라는 건 연착륙이 없죠. 올라갈 때는 가대평가되고 또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 비중은 지금 계속 늘릴 때가 아니라 올 때마다 조금씩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탈출할 때다.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경기 둔화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각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있죠. 4월에 예, 발표되는 맞습니다.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특히 요즘은 이제 물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연이어 지금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4월 11일에는 중국 3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발표가 있고요. 네. 12일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네. 그다음에 13일에는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한국 시간으로 12일 저녁 9시 30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역대급을 예고하고 있다 이건데 지난달이 7.9%였나 그랬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요번이 8.5%?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뭐 미국 뭐 돈 많이 써가지고 통화가 많이 공급됐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4월이 거의 고점일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낮아지는데 네. 연말에도 뭐 5, 6%를 유지하느냐, 뭐 3, 4%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기 선행지수하고 네. 물가 상승률. 경기 선행지수가 오르고 물가 상승도 오를 때는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주식 투자를 가감히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네. 물가는 오르는 국면, 어.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되죠. 지금이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 그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6월을 고점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반기 그래도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증가세가 하락세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선행지수하고 물가 상승률 그 차이가 축소되면은 경기가 더 나빠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이럴 때는 주식 비중 많이 줄여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오르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네. 이게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주식 비중 늘리고 줄일 때는 이 두 가지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네. 뭐 비중 뭐 적당한 수익률 냈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익률이 아니고 지금 다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 이게 그냥 내가 산 가격이라도 오면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격이 안 오니까 지금 다들 고민인데 어쨌든 이런 경기 둔화의 조짐이 읽혀지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건가요? 중앙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좀 후행적인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선행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도 제가 분석해 보면은 뭐 생산, 소비 이런 게 6, 7개월 정도 시차를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작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대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금리 인상 시점이 너무 늦었다. 작년 뭐 9월 이전에는 연준 파월 의장이 뭐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별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후행한다. 선행해야 되는데 후행한다. 예. 우리는 지금 14일이네요. 예.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총재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특이하죠. 이때 우리는 금리 올립니까 그러면 이때? 그래서 뭐 전문가들 대상으로 보니까 하는 총재가 공석이니까 네. 이번에는 뭐 유지할 것이다. 아 공석이면 못 올리는 겁니다. 아니요. 눈치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럼 안 올려도 괜찮습니까 우리 경제? 아니 저는 당장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요? 오늘 한 신문에 칼럼도 썼습니다만 네. 뭐 하는 총재가 없더라도 할 길은 해라. 지금 우리가 생활물가 네. 생활물가 계속 오르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겨가지고 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총재가 없더라도 네. 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금통위원들 부총재가 어떤 눈치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경제 상황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되죠. 5월에 또 있죠? 5월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그 은행 총재가 있으니까 올릴 수 있겠네요. 예, 이것도 후행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때는 확실히 뭐 올릴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을 많이 줄어들 거니까 네. 둔화되니까 금리 올리기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리려면 빨리 올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선행해야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선행해야 되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선행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팁을 좀 준다면 두 분 의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 있어도 제가 이 여의도 바닥에서 그리고 한국경제TV 이곳에서 항상 끝까지 웃고 나가셨던 분들은 네. 미래를 낙관하면서 시장을 등지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급등했던 종목들 기억하시죠? 자산 많이 가지고 있거나 너무나도 안전적인 포트폴리오와 시장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아마 금액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 뭐 100만 원 이상 가고 그랬었죠. 아마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할수록 확실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우리가 조금 더 이 기회에 찾아보면서 거기에 잠깐 담가놓고 쉬어가는 것들. 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아닐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뭐 제 아내 이야기인데 2020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올랐다고 좋아했고 작년에는 지루하다고 그랬고 요새는 저 왜 주식 투자했는지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 15개 종목으로 줄이자. 줄여라. 예. 예, 예. 좋은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응할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봤더니 경기 침체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주마가 존재하니까 저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